녹화 시작했습니다. 녹화 시작했고요.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문제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답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출 마감일은 지금,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일정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저희 월, 월요일입니다. 당연히 월요일이겠죠. 무슨 소리 월요일, 25일.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월 2일 날, 월요일 날 아마 대면 수업을 할 거고 종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9일부터 13일 주간에 이제 기말고사하고 기말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까지는 투자를 하시고 요번 주 29일 전까지는 전부 다 포지션을 다 하십시오.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그 손익 같은 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말보고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 말까지 거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과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보고서를 쓰시면 되고요. 그 기말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 이후가 아니고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을 그랬다. 그 요 기말고사 문제도 마지막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비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가치사 방법에 대해 서술을 안 하는 게, 어, 제가 지금 그 제안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각자 본인 나름대로 뭔가 얻은 게 있잖아요. 얻은 게 있으니까 그 얻은 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답을 좀 8번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이미 사실 이거의 답을 말씀을 드렸죠. 주투 꼭 알아야 할 것들 해가지고 1번, 2번 시리즈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적으시는 거는 검은색으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수업 중에 플러스 알파를 배웠거든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이 여기에다 더 애드 할 게 있으면 각 답안에다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저는 파란색, 붉은색이 얼마나 많은가 가지고 학점 왜 네.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번 한 학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수업은 오프라인이고 종강입니다. 네. 네. 혹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투자하시면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같은 거 좀 있으시면 이야기 주시죠. 임철홍 씨 혹시 있으신가요? 어, 혹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네. 옵션 만기 같은 이런 이제 그런 것들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스피커 볼륨 약간만 줄이시죠. 음, 어, 지난번이 4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이 4주 목요일이었어요. 네네. 예, 예. 어, 그, 4주 목요일이, 그, 보통 보면 검통위가 있는 날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옵션, 선물, 뭐, 개별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ELW 이런 게 만기가 다 겹치는 날이에요. 4주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4주 목요일에는, 이 만기일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위쪽으로 막 팍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팍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위로, 아래, 상방에 한 방에 아니고 그 안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 어느 누군가 투기 세력 중에는 굉장히 아주 레버리지가 큰 옵션 포지션을 취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상방향을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그걸 받아준 사람은 뭐예요? 하방향을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만약 상방향이 이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 또 급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 하면 가격이 현재 근처에 있으면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거기서 아래 위든 많이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대방 그 포지션을 뭔가 망가뜨려 가지고 돈을 빼들면 그게 내가 돈 버는 거잖아요. 음, 어.
상대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에는 그, 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트리플 위칭 데이 이런 말이 있어요. 트리플. 트리플 하니까 세 개잖아요. 네. 그다음 위치 하는 게 뭐냐 마녀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마녀가 돌아다니는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선물하고 그다음에 지수 옵션하고 그다음에 어, 또 다른 옵션들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만기이 되니까 그날 가격이 급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ELW 만기도 되고 하니까 막 마녀가 세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개별 주식 옵션도 있고, 그 다음 지수 선물도 있고, 지수 옵션도 있고, ELW도 있으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만화가 돌아다니는 날이 사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사주 목요일 날 금통위도 일어나요. 금융통화위원회도 하니까 혹시 그날 금리 인상하거나 금리 인하하면 그것도 시장에 막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 개판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갑자기 가격이 급변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네. 김인수님은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어, 아직 없습니다. 음, 수업하면서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늘 마지막 수업해야 되는 날이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6장, 본성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할 시간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냥, 6장 이야기하고, 제가 이번 학기에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내과학이다. 라고 했는데, 내과학 이야기도 그냥 여기다가 약간 곁들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번 한 학기를 뜻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을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뒤쪽을 다 커버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뭐, 앞쪽에서 이미 꼭 알아야 할 것들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본성에 따라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요 주제도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제목은 본성대로 투자하면 망한답니다. 본성대로 투자하면 망한다. 이게 저 인터넷에서 SNS에서 찾은 어떤 그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근데 초등학생 시를 보면 와 올라간다 뭐, 잉 내려간다, 으악 떨어진다, 왜 이러지, 평생 똑같이 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재밌다, 이렇게 계속 가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다라는 이 초등학생이. 그래서, 예. 중요한 건 뭐죠? 재미있다. 그러니까 급등락을 하니까 재미있다. 그죠? 예. 급등락을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 재미있다는 거 말고 혹시 또 그 느낌 받으신 거 있어요? 도파민, 흥분 혹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파민이라고 했는데 흥분하셨다 이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신 적은 있으시나요? 네,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다 하는 거. 네. 어, 다 읽으셨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F가 몇 개 있는지, 요 F는 빼고요. 여기서 F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두 개 아닌가요? 세 개. 김인순 씨님은 세 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임철웅님은 저는 네 개, 아, 다섯 개요. Finish first. 아, 여섯 개요. 여섯 개. 오케이.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예. 그래서 윤철홍님은 여섯 개로 답변하셨고, 근데 김인수님은 세 개로 답변했는데, 김인수님은 오브의 F는 F로 안 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총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브가 세 개 있거든요. 네. 오브의 F가 F로 안 보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김인수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오브는 그냥 한 단어예요. 음, 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청크라 그러는데, 한 묶음. 한 묶음이 하나로 그냥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F가 아닌 거예요. 임철웅님은 오브가 한 청크가 아니에요. 한 묶음이 아니고 O와 F예요. 그래서 F가 인지가 된 거예요. 근데 혹시 임철웅님도 처음에는 오브의 F는 인지를 못했다가 한참 있다가 해서 여섯 개 이렇게 혹시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제 단어만 보다가 이제 오브 그걸 딱 보고서 이제 그 음, 오브를 찾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세 개라고 답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세 개라고 답변할 예, 예. 거다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어를 이미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데 말하자면 오브는 그냥 한 단어예요. 오브는 OF가 아니에요. 오브는 그냥 오브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의 F는 우리가 보통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finished의 F나 files의 F나 scientific의 F는 어 이제 아주 우리가 한 단어 묶음으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음, 굉장히 영어에 익숙한 사람, 영어에 정말 익숙한 사람 같으면 지금 여기에 F가 하나도 없다라고 답을 할런지도 몰라요. 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안에 어떤 모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그 필터를 통해가지고 세상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눈 안에 맹점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맹점 있네. 요게 눈의 모양이래요. 우리는 지금 요게 이제 우리 눈이고, 그 다음 눈 안에 안구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신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물체들이 있어요. 물체들이 요 눈을 망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 상이 맺히잖아요. 맺히면 그거를 뭔가 우리 그 뇌에 이 신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신경 다발이 몰려 있는 곳이 있잖아. 거기는 뭐냐면 상이 맺히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비친 그 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야가 지금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없어요? 지금 앞을 바라보시면서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네. 예. 왜 없냐면 이런 거예요. 내 오른쪽 눈은 내 왼쪽 눈의 맹점을 내 오른쪽 눈은 맹점이 아니고 그 물질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왼쪽 눈의 맹점은 내 오른쪽 눈의 맹점은 내 왼쪽 눈이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시신경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뇌에다 프로세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뇌에서는 어 원래 그 왼쪽에서는 요 물체는 못 보고 오른쪽에서 요 물체는 못 보는데 요 못 보는 거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보정해 줘 가지고 그냥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 맹점 실험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맹점 실험인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를테면
제 눈을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다음 한쪽 눈을 가려요. 그러고 나서 요 지금 색연필 보여요. 그다음에 제가 요 화면을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뒤로 가면서 어느 지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요 파란 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왼쪽 눈에 맹점이 나오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오른쪽 눈이 바라보면서 파란 색깔이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눈을 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지점을, 그러니까 제가 그 왼쪽을, 저 파란색을 보고 있으면 파란색이 당연히 보이는데, 그 말고 이 X선 있잖아요. 그 꼭지점을 딱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지점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파란색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서 자세히 천천히 움직이 보면 갑자기 파란색 점이 사라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정확하게 이 제 왼쪽 눈에 시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 다발에 요 상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찾아보셨어요? 왜 없나? 착시 그림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착시 그림? 누가 보여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보여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가 보여요. 혹시 노파가 보이질 않아요? 자, 여기가 노파의 눈이고요. 여기가 노파의 입이라 하니까 노파가 보이지 않아요? 아, 네. 말씀을 하시니까 보이죠? 예. 이것도 대표적인 예인데. 뭐가 보여요? 남녀가 보여요. 음, 혹시 돌고래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얼굴을 돌고래 보이세요? 아, 예. 네, 보입니다. 왜, 우리 눈에는, 남녀가 보이냐, 남녀의 이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고래가 안 보이고. 근데 어린애들한테 이걸 보이면, 어린애들은 돌고래, 아니, 뭐, 또 다른 좋은 예가 있는데, 왜 좋은 예가 없을까요? 요건가? 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지금 착시를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선의 길이, 착시 선의 길이, 선의 길이 착시를 좀 보이고 싶은데, 크기 모양인가? 어, 요 수직선하고 유직선하고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왼쪽이 더 길어 보여요. 음. 수평선 있잖아요. 어느 게 길어 보여요? 맨 밑에가 제일, 네. 길어 보이고, 맨 위에 가장 좁아 보이고. 오케이. 여기 이 수평선하고 이 수평선하고 어느 게 더 왼쪽이요. 길어? 왼쪽이요. 왼쪽이 좀 더 길어 보여요?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만. 자, 하여튼 답은 뭐예요? 요 길이가. 다 똑같은 다 거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심슨 모델이 있고요. 심슨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인식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패턴대로 뭔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맹점도 마찬가지예요. 맹점도 사실은 안 보이는 건데, 그렇지만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맹점이란 건 없다. 안 보이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가려서 우리 눈이 보도록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건 우리 뇌고요. 실제 신호가 들어오는 건 우리 눈인데 눈에 있는 걸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길이는 동일한데 그렇지만 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기 또 다른 데가 있나? 또 다른 데가 색깔 같은 것도 있는데 아 여기는 크기만 있네요. 색깔도 뭐냐면 색깔이 사실은 동일한 색깔인데 다른 색깔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우리 모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뇌는 어떻게 있냐면 AI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AI 그 딥러닝 모델 보면 딥러닝 모델에 이렇게 뉴런이 있죠, 그죠? 뉴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냅시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시퀀스로 돼 있잖아요. 그 시퀀스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러이런 인풋이 들어오면 이러이런 식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패턴 인식한 거지, 실제로 진짜 패턴이 그런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 숭대시보에다가 적어놓은 그,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공부 않고 본성대로 투자하면 보게 돼 있다라는 건데, 어, 좀 약간 점잖하게 말한 거죠. 그죠? 점잖하게 말한 거고, 사실은 본성대로 투자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은 본성대로 투자하면 망한다.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양반입니다.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터버스키라는 자기 공저자와 같이 어, 이제 여러 가지 이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에다 심리학을 집어넣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버스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공자는 못 받고 이 양반만 이제 받았고요. 이 양반이 지금 올해 돌아가셨어요. 예, 올해 돌아가셨고요. 이 양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고요. 어, 실제로 이 원제는 뭐냐면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Thinking Fast and Slow.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그 생각하는 뇌가 있고 천천히 생각하는 뇌가 있는데, 근데 이 빨리 생각하는 뇌가 뭐냐면 파충류의 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개발됐던 뇌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는 뇌가 뭐냐 하면 포유류의 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발된 뇌인데. 그런데, 생존하는 데는 어느 게 더 유리하냐 하면 빨리 움직이는 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 뭔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어느 데가 더 유리한 데냐 하면 이 천천히 움직이는 데인데. 근데 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사실 생존에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옛날 수렵 채집 시대에는 상당히 유용한 뇌였는데, 근데 지금, 이 현대 시대는 수렵 채집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이잖아요. 더더욱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패스트 띵킹 하는 뇌. 뭐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이제, 카네말이 주제가 뭐였냐 하면, 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까라고 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에 두 가지 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그, 카네만은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지금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직관, 이성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직관의 내 시스템 1을 달리 또 이야기하면 휴리스틱 그냥 얼리뚱땅해서 뭔가 빨리 답을 내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성의 내가 뭐냐 하면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솔루션은 뭔가를 계산하는 게 이성의 내 시스템 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 1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빨라요. 그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음. 어, 시스템 2는 뭐 어떠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 2는 굉장히 에너지 컨수밍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험 공부할 때 뭐 먹어요? 초콜릿 먹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밤샘 벼락치기 하면서 초콜릿 먹고 콜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피자 먹으면서 시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컨수밍 하기 때문에. 직관의 뇌는 뭐 어떠냐면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아요. 인풋 별로 안 들어가도 금방 답이 나와요. 논리적 분석하는 복잡하게 머리 안 돌려도 그냥 결론에 딱 도달해요. 그리고요, 사실은 답이 아닌데도 답을 찾았다고 착각을 해요. 얘가 지금 뭐냐면, 어, 출퇴근 운전하면 피곤하세요. 출퇴근 운전한다고 피곤하세요. 별로 안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가보지 않은 길을 운전하시면 좀 피곤하세요. 평소에 가보지 않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쫙 찾아갔어요. 그러면 혹시 굉장히 운전을 한 시간 했던 게 굉장히 피곤한데, 내가 출퇴근할 때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 한 시간 할 때는 별로 피곤하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출퇴근을 여러 번 하면서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뭘 썼겠어요? 원래는 시스템 2를 썼어요. 썼는데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시스템 1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컨수밍 하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신경을 곤두세우죠. 그죠? 그게 뭐냐면 시스템 2를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작동을 하고요. 아주 신중하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거를 어느 누구는 뭐라 그랬냐면, 요 뇌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파충류일 때도 이미 있던 뇌다라는 거. 그리고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포유류의 뇌. 포유류로 진화하고 나서 생긴 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할 때는 포유류의 뇌를 써야 되는데, 포유류의 뇌를 쓰지 않는다. 그냥 파충류의 뇌를 쓰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 망한다. 이런 거. 왜 시스템 1이 에너지 이피션트 하냐? 빠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진화의 산물이다. 이게 이제 진화 생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원신이 동굴을 나서는데 나서다 보니까 저 앞에 갔던 동료들이 동굴로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신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직관에 간다면 동료들의 행동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동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군중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어를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뛰어가는 게 장땡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성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 쟤들이 왜 뛰어서 지금 우리 동굴로 뛰어 들어오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나도 뛰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사냥하러 나가는 게 사실 맞았겠죠. 그죠? 어, 우리는 직관적인 원시인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원시인의 자손? 그게 질문이에요. 예, 뭐냐면, 동료들이 동굴로 막 뛰어가 되돌아오고 있으면, 그러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되돌아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동료들이 왜 갑자기 뛰어가지고 저 동굴로 막 되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마 저 앞에 뭐가 있겠어요. 맹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맹수가 왔는지, 그 맹수하고 싸울 수 있는지 안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해도 됐죠. 혹시 동료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맹수가 아니었고 그냥 사슴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 동료들이 말이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왜 이성적인 원신이 또 생각해보십시오. 왜 쟤들이 뛰어오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혼자만 남아있고 딴 사람들 다 동굴에 숨었으니까 그 맹수의 밥은 누가 됐을까? 내가 이성적인 원신이 됐을 거고 그 원신은 자손을 남기지 못했겠죠. 그죠? 동료들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움직였던 그 원신의 자손을 남겼겠죠.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우리한테 더 많이 있겠어요?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군집행동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이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해서 군집행동에 가야 돈을 벌어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케인스도 뭐 동물적 뭐 본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앨런 그린스판 이게 저 미국 연방준비회 위원장 아주 오랫동안 했다니고 로우 실러는 예일대 노벨 경제학 수상자. 근데 이 사람도 비선적 열광, 뭐 광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얘기냐면 딴 사람이 탐욕적일 때 공포스러워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다음 뭐예요? 딴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딴 사람 반대해서 돈을 벌지, 딴 사람 똑같이 하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놔둬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열광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어떤 때예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팔아야 될 때인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왜 휩싸였겠어요? 주가 급락했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는 사야 될 때죠. 근데 막상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제가 주식을 매수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정치개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격언인데 사실은. 워렌 버핏에 가면 그때 이 탐욕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산 시점을 보면 언제냐면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주가 급락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그때 이 사람 주식을 사 모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게 뭐 이렇답니다. 그 30만 년 전에 이제 인류가 처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만 년 전에 다시 뭐예요? 30만 년 전이고 만 년 전이죠. 그죠? 만 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90%는 사실은 농업하고 관계없어요. 수렵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렵 시대에 성공하는 DNA가 반드시 농경 시대에 성공하는 DNA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유전자에는 어느 게 더 많이 각인돼 있겠어요. 저 90% 세월을 봐왔던 수렵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DNA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군중심리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챕터 제목이 본성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얘기가 바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언제 생겼어요? 1760년대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 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 이때 생긴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820년에 생겼는데 아마 이때쯤 생겼을 거예요. 이때쯤. 산업혁명 직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이야기하면 59분 59초에 주식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은 뭐의 산물이에요? 문명시대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작동하는 성공 공식은 뭐냐면 이 수렵시대 성공 공식은 아닐 거 아니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대로 따라서 투자하면 망하는 거죠. 그 지금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이 뭐 보통 그러니까 데니엘 카네만 이 그 이론을 데니엘 카네만의 이론을 행동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데니엘 카네만의 이론을 이 투자론에다 집어넣은 걸 보고 행동 투자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 투자론은 뭐냐 하면 투자론의 이 심리학의 이론을 적용시켜 가지고 투자론을 뭔가 이야기한 게 행동 투자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데니엘 카네만은 그냥 심리학 실험을 한 거죠. 이런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행동 편향이 있다, 뭔가 잘못된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고요. 근데 최근 한 그 1990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최근 한 3, 40년, 4, 40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 혁명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MRI, 우리 뭐, 뇌 이런 거 이렇게 막 스캔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MRI 보여요. 그 중에서도 fMRI, 펑셔널 MRI. 그래서 자기 공미 장치인데 기능을 하는 자기 공미 장치가 이제 개발이 1990 몇 년에 생겼어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고 있으면 그거를 fMRI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이 공포가 있을 때는 이 뇌 중에,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아니면 어떨 때는 어디가 활성화되더라 하면서, 이게 이 신경과학에서의 기존으로 이야기하자면 심리학에서 어떤 행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3,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어를 번역할 때는 뇌과학이라고 번역하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뉴로 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번역하려면 신경과학이에요. 자, 신경은 발끝에도 있어요. 손끝에도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신경 줄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척추에 이렇게 쫙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신에 다 신경이 있으니까 전신을 다루는 과학인데, 근데 이제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신경과학이라 하면 별로 중요한 과학이 아니고, 뇌과학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자기를 뇌과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뇌과학이 뭔가 실제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기전이 어떻게 되는데 뭐 된다 하더라도 대뇌 피질이 활성화된다 아니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라는 걸 알아봐야 왜 그렇게 활성화되느냐라는 걸 사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생물학.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뇌가 작동하도록 됐고 그 결과 우리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심리의 결과로 뭐예요? 투자 행동에 잘못이 일어난다. 라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제가 지금 이쪽 영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리학의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데 사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진화생물학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요거죠. 군중심리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진화론적으로 이런 자손들만 퍼지니까 결국에 그 유전자 강세를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겠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고 감성적인, 직관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게 되지 않았겠냐라는 설명이 진화 생물학의 설명입니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거냐 하면 그, 뭐죠? 이 올라가면 열광을 하고, 그죠?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 행동 투자론도 있지만, 행동 경제학도 있지만, 행동,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편향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 행동하느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심리적인 편향 없이 그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동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우리 쇼핑하러 갈 때 허기진 상태에서 쇼핑하러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기진 상태에서 쇼핑을 하러 가면 어 자기 배고픔을 뭐로 그 충족하는 거예요. 이 쇼핑하는 걸로 충족하는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마음이 느긋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라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투자 전에 간단한 매매 이유를 투자일지나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보통은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동 구매라는 거죠. 또는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팔라고 했잖아요. 그죠? 팔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충동 매매인 거죠. 충동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스텝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뭔가 이성을 깨우는 즉 본성에 의해 가지고 뭔가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이성을 깨우는 행동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간단하게 매매 이유를 투자할 때 듣기만 해도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이성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충동으로 구매하는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배를 채우고 나니까 사람이 약간 본성에서 이성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요? 뭐,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소량 매수하라고. 충동적으로 큰 금액 투자하지 말고 그냥 한 주만 사서 참석해봐라. 또는 관심 종목에 등록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토하고 아, 사야겠다 생각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동하기 전에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전에 한번 뭔가 쉬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것을 매매하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일단 스탑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게 뭔가 중간에 휴지기를 가지면서 좀 더 이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작동을 하는 거죠. 적립 투자도 상당히 이성적인 투자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본성에 의해가 투자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 투자하고, 또 한 번 투자하고, 또 한 번 투자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면서는 점점 이성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 투자할 때마다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아,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확 지르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투자하라. 이번 학기 말에 우리 목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체크해 보라는데, 시점 선택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 대개의 경우에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 맞출 확률하고 틀릴 확률이 그냥 반반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일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시행 횟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거를 한 번 가지고 한 번 맞추는 거는 사실은 맞출 확률이 반반인데도 한 번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 횟수를 100번 했는데, 100번을 100번 다 맞출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겠죠. 반반인데, 사실은. 100번을 다 맞추기는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좀 분할하라 그랬죠. 종목 선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어떤 거냐, 그냥 한 종목 해가지고 그 종목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한 내가 10종목 했는데, 10종목이 다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신의 손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 10종목 있으면 5종목 맞추고 5종목 틀리는 게 보통 일반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느 종목을 하나 잘 찍는 능력이 없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 종목을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하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시점 선택 능력이 없으면 분산 매매하자라는 거. 근데 전입 투자가 분산 매매라. 이성적인 투자 방법, 수사에 현혹되지 않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약자사한테 속아본 경험 있으세요? 예. 시중에 어디 장터에 가보면 약장사가 있어가지고, 차약사가 나와가지고, 차약쇼를 한 번 하고, 와! 하면서 징계하고 나서, 그 다음 뭐 약장사가 이 약은 뭐, 정적이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약을 사람들이 장터에서 사가잖아요. 그게 약장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약장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 하면, 어, 사람들을 이성이 아니고 본성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먼저 차력쇼를 했어요. 마술쇼를 했어요. 그러면 뭐야?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흥분하는 거죠. 즐겁잖아요. 그럼 마음이 오픈되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죠? 약장사한테 안 속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그 약장사의 말만 듣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숫자하고 성분 효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이야기하는 설득은 뭐 어떤 거예요? 스토리예요. 뭔가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성장 스토리가 있어서 뭐 이런 것은 앞으로 고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면 언젠가는 돈 벌 거야.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서사도 아주 훌륭한 서사라는 거죠. 어, 뭐죠?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누구죠? 사토시 아까부터. 나카모토인가? 네. 맞나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 어, 그, 이, 누군지 알아요? 자, 제대로 안 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스테리. 우리는 뭐냐면, 미스테리 추리 소설에는 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스테리가 있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는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그럴듯한 서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달러는 중앙 집권인데, 미국 정부 집권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분권적인 통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보이잖아요. 그죠? 달러는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데, 페드가.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공식에 의해서 찍어내는 게 언젠가는 점점 반감하다가 언젠가는 찍어 안 내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염려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뭐냐면 스토리에 잘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숫자에는 별로 설득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어떻게 마케팅 하냐 하면 뭔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거고 사람들은 특히 감성 중에 또 스토리가 있으면 설득이 잘 된다. 그러니까 스토리에 하지 마시고 숫자에 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투자하시기 전에 적어도 기업 분석에서 이 PER 밴드 한번 체크해 보시고, PBR 한 밴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이면서 성장해 왔는지, 아니면 매출액이 계속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죠. 그냥 스토리만 듣고, 뭐, 스토리는 항상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 아니면 뭐죠? 정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업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약장사라고.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정권회사에 주문을 내가지고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고 그 수수료 수입을 내한테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데는 도가 큰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는 정권 전문가였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잘렸다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 아닌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고, 인 사람들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설득력 이야기가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고. 이거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마음 수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뭐냐면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그 포커 치는데 패 안 보고 포커 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이 맞다는 거죠. 우리 본능을 이 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본능을 멀리하고 건전한 습관을 습득하려면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 수양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야기할 여러 가지 심리 편향들이 있는데 그 심리 편향들을 인지하시고 내가 이런 심리 편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가면 되겠죠. 그죠? 가령 제가 좀 훅이 있어요. 골프 치면. 그죠? 그러면 이 채를 잡을 때 약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약간 오픈시켜서 잡으면 그러면 이제 정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심리 편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은 그거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채를 잡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잘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이제 데니엘 카니만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심리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 지금 8시 4분인데 한 10분 쉽시다. 10분 쉬고요. 8시 34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네, 없으면 그냥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심리 편향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전망 이론입니다. 전망 이론은 그 카네만하고 투브르스키 두 사람이 이코노메트리카라는 저널에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실험입니다. 두 개의 대안이 있는데 어, 4,000불을 받을 수도 있고 0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4,000불을 받을 확률은 80%고 그 다음에 아무 돈도 상금을 못 받을 확률이 한 20% 정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확실하게 3,000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안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4,000 곱하기 0.8 더하기 0 곱하기 0.2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 나오냐 하면 기대값이 3,200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3,200하고 확실한 3,000하고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임춘홍님은. 저는 확실한 3,000불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김민수님은? 저도 확실한 3,000불 음. 왜 확실한 3,000불을 하셨습니까? 음, 리스크에 대비해서 어떤 이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 확률로 돈을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불확실에 왜 나를 노출시키냐? 그냥 좀 기대값은 적더라도 그냥 3,000불 받겠다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보통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는 상금이었어요. 요번에는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80% 확률로 4,000불을 내거나 아니면 20% 확률로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 확실하게 3,000불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한 3,200불 벌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한 3,000불 벌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불확실한 3,200불을 네, 선택하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김민수님은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대략 이런 거죠. 그래도 벌금을 안 낼 확률이 20%라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혹시 그 14번하고 앞에 상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 벌금 문제하고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음, 그죠? 단지 뭐만 바뀐 거예요. 상금이었고 그다음에 벌금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금의 사람들의 행동하고 벌금의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카넴하고 드불스키가 발견한 거죠. 이게 전통적인 해영 이론에서는 모순이 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뭐냐면, 어, 그, 요게 지금 응답한 사람들의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80% 사람들이 확실한 3,000불을 상금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변했던 거와 똑같은 답변을 한 거죠. 근데 벌금일 때는 뭐예요? 92% 사람이 불확실한 3,200불을 선택했는데, 요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대 효용 이론을 위배하는 거라는 거죠.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만약 2번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4번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2번을 선택하고 3번을 더 많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대 효용 이론은 틀렸고 어, 우리의 이론이 맞다. 우리 이론을 전망 이론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익은 확실한 걸 선호하고 손실은 불확실한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 어떤 편향을 야기시키냐면 사람들이 이익 실현할 때는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을 익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익절하는 걸 선호하는 거죠. 확실한 이익을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지연하는 거죠. 음, 그거를 이제 투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분 효과, 디스퍼션 이펙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 전통적인 효용 이론에 의한다면 요게 이렇게 생겼으면 손실도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정확하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손실은 이렇게 지금 요거보다 좀 기울기가 더 급격한 거 아시겠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손실을 굉장히 싫어하구나. 그래서 로스 에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퍼션 이펙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처분 효과. 그러니까 이건 투자론에서 행동 투자론에서 아까 이야기한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고 행동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테렌스 오디라는 사람이 이제 저널 파이낸스에다가 실은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주요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테이블 2는 뭐 어떤 거냐면 PGR하고 PLR 이라는 걸 구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를 체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실현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를 체크한 거죠. 해보니까, 만약 전통적인 그 처분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이익 실현 비중이나 손실 실현 비중이나 정확하게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PLR, 손실 실현 비중은 낮고, 그 다음에 PGR, 이익 실현 비중은 높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나눠봐도 그렇고, 아니면 아주 빈번하게 거래하는 사람이고, 빈번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근데 빈번한 거래자가 좀 더 이 의사결정을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아가지고 확실하라고 생각했는데, 빈번한 거래자도, 뭡니까, 손실 실현을 지연시키고 이익 실현을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빈번하지 않은 거래자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손실을 싫어하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전망 이론이 맞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죠? 어,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실현을 지연시켰는데, 그 이후에 손실이 다시 줄어드느냐, 아니면 손실이 더 커지냐라는 걸 체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을 실현했는데, 이익을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익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이익이 줄어드느냐라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를테면, 이익이, 이익을 실현을 많이 했는데, 이익 실현하고 나서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익을 빨리 실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손실이 실현을 안 하고 그냥 지연시켰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 손실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지연시키는 의사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있는 결과들. 그 이후에 어 252일, 84일, 그다음 150, 504일로 보니까 뭡니까? 이 이익이 났던 종목을 만약 그냥 그대로 뒀더라면 오히려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난 것은 지연시켰는데 그때 끊었던 게 더 나았던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벌어지는 거죠. 요거는 좀 아닌데 요 두 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이익을 빨리 끊었는데 너무 빨리 끊은 거죠. 안 끊고 그냥 두는 게 더 나았던 거죠. 손실은 뭐예요? 실현을 시키는 게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테렌스 오딘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처방은 뭐죠? 이익이 나면 전부 다 실현시키지 마십시오. 이익을 나누어서 실현시키십시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손실이 났으면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일단 손실을 일부는 끊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도 나누어서 실현시키십시오. 그러면 좌우, 그러니까 상방향하고 이익하고 손실하고 전부 다 대칭적으로 했으니까 적어도 이 지금 테렌스 오딘이 발견했던 그런 그 오류는 조금 피할 수 있겠죠. 자, 이 양반은 로버트 실러라는 양반이고요. 예일대 교수이고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한번 이 사람 이야기는 아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 조교수 시절의 논문이 뭐였던 거냐 하면, 미래 배당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미래 배당들을 할인한 것이 현재 펀더멘탈 주가가 될 거니까, 펀더멘탈 주가가 지금 요 실선입니다. 아, 점선입니다. 점선. 점선이고요. 그 다음 실선이 뭐냐면 실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점선에 비해서 실제 주가가 훨씬 더 플럭추에이션이 크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우 실러는 과다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는 너무 과하게 변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급등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펀드멘트를 반영한 게 아닌 것 같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급락한 것은 펀드멘트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배당 변동으로 주가 변동을 몇 프로 설명할 수 있냐? 4%밖에 설명하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펀더멘탈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다. 아주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 벤자민 그램이 저 미스트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미스트 마켓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조울증 환자에서 어떤 조정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펀더멘탈에 비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예요? 울정이에요. 펀더멘탈보다 낮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벤자민 그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스터 마켓을 이용해야 된다. 아주 좋은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저점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스터 마켓한테 팔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그죠? 이 사람이 울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스터 마켓한테 주식을 사면 내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죠. 딴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너는 공포를 염려해야 되는 거고. 그죠? 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는 네가 좀 탐욕스러워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했으면 지금은 어떤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때예요? 적어도 따라가서 살 때는 아닌 것 같죠. 팔아야 될 때. 주가가 이런 상태에 갔어요. 그럼 어떤 상태? 지금 울증 상태니까. 지금은 뭐예요? 따라서 팔 상태가 아니고 뭐 어떤 상태예요? 해야 돼. 사야 될 상태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어떤 그 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군중심리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스러우면 나도 공포스럽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나도 탐욕스러운 경향을 가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따라했을 때 내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렵 시대의 생존의 방식은 뭐 어떤 방식이냐면 딴 사람을 따라하는 게 좋은 거죠. 내 혼자 나가 있으면 그런 맹수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무리 지어가지고 나갔을 때는 물론 이 우리 무리에 가해에 있는 사람들은 맹수한테 잡아먹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생존할 수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군중하고 같이 움직이기 좋지. 내 혼자서 그냥 들판에 가다가 맹수하고 만나면 나는 그냥 그대로 골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지 말고 같이 움직이라는데 주식시장은 뭐 어떤 시장이라고 술이 체일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문명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딴 사람을 따라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걸 지금 이제 로우실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사실은 이 논문 때문에 로우실러가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조교수 시절에 쓴 논문인데 그 논문 가지고 논문을 받았어요. 어, 군중심리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한데, 그죠? 뭡니까? 어, 그 주식이 really excel. 그러니까 굉장히 참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really excel, excel,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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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 뭡니까? 굉장히 시장이 미친 것 같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 그, 받아들일 수 없어. 그죠? 그래서 굿바이 그랬죠. 굿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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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예. 이게 시장의 어떤, 미스터 마켓인 것 같다라는 만화인 거죠. 예. 이 야성적 충동은 이미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도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야성적으로 군중심리에 휩싸이기가 쉽고 그래서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자기가 벼락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투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 합리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주식 가격은 민 컨테스트하고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민 컨테스트에서 딴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뭐 그런 투자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집행동, 군중심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뭐 이런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행동 대모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AR의 논문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심지어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 전문가들조차도 뭐냐면, 어, 이 군중심리에 휩싸인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 버리고 딴 사람 따라가는 게 개인한테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 양반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양반이고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경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정치학 박사예요. 정치학사 박사 받은 사람이 어디서 강의를 했냐면 심리학과 가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과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 같은데 정통하다 보니까 심리학의 또 근원을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뇌과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라고 해서 컴퓨터 전산과 가가지고 이 AI 뭐죠? 제프리 힌턴 교수가 어느 대학 교수예요? 유토론토잖아요. 그죠? 토론토 대학인데 그 유토론토에 쫓겨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카네기 멜론에 있었죠, 그죠? 예. 이 양반이 카네기 멜론에 있었거든요. 이 카네기 멜론에 있을 때 심리학과하고 컴퓨터 과학과하고 뭐 경제학과하고 그냥 조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제 붐을 만든 거죠. 그 AI 1차 웨이브, 네, 첫 번째 AI 물결 때 이 사람이 주도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어, 이 경제학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최적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satisfier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으면 그냥 그걸 선택하는 거지. 이 가장 모든 대안 중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 이제 발견한 거죠. 이, 저, 아까 군집 효과 다시 조금 이야기하면 군집 효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스토리에 얼마나 잘 경도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아까 제레미 시타인은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 또 나오네요. 어, 이 뭐냐면, 이 사교 성수 효과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뭐 어떤 주식 투자냐면, 딴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주식들을,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에서 이야기 많이 되는 주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혹시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기억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냥 어떤 숫자들이 쫙 있어요. 뭐 1, 7, 5, 63, 27,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의 시퀀스를 외우라 하면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근데 요 1, 7, 6, 23, 57이라는 이 숫자를 스토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공주가 7명의 기사를 대동을 해가지고 6군데의 마을에 가서 그 다음에 24명의 하인들을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마련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잘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연상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뭔가 뭐냐면 그냥 무관한 어떤 낱말들 아니면 무관한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을 어, 기억하라 하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1하고 7의 연관성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1 다음에 7이 나온다 하는 것을 쉽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까요? 우리 조선의 왕 이름 어떻게 외워요? 혹시 태종, 태정, 태정, 태세, 태정, 태세, 문단세, 문단세. 예승, 연중, 임명선. 혹시 그거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승, 연중, 임명선 이렇게 외우셨어요?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누가 조선을 세웠다? 태조 이성계가 세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방원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둘째 형을 왕으로 내세웠다. 그게 정조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정조가 조금 하다가 그냥 나 하기 싫다 하면서 해가지고 태종한테 넘어갔다. 태종이 첫째 아들을 태자로 낳았다가 태자를 그냥 패하고 그래서 셋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 그게 세종이다. 그러면 태정, 태세라는 그 스토리가 있으면 태와 정의 관계가 뭐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정과 태의 관계가 뭐 어떤 형제 관계인지, 그 다음에 태종과 태종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잘 배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그 뇌라는 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뭐로 돼 있다는 거죠. AI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 AI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이 셀 하나하나가 뭐죠? 0, 1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A가 B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B가 C한테 영향을 미치고 C가 D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면서 일련의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다. AI도 똑같고 그 다음에 사람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뇌가 정확하게 AI 모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연관성이 없는 두 개를 놔둬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연관성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시냅스를 뭔가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잘 외워진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가 있으면 맨 처음에 인폰이 첫 번째 스토리가 태조라는 스토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그냥 쑥 넝굴처럼 걸려서 나오는 게 정조가 걸려서 나오고 정조가 걸려서 나오면 태종이 나오고 태종이 나오면 태종이 나오니까 그럼 태정태세가 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고 설득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토리라는 거죠. 그냥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별로 잘 안 외워져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론이 뭐였죠?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지금 심리 편향이 하면서 데니엘 카네만과 그 아모스 트versky가 했던 첫 번째 이론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이론이 뭐였죠? 오케이. 첫 번째 이론이 뭐 어떤 거였어요? 전망 이론이라는 거였는데. 음. 그죠? 전망 이론이 뭐 어떤 거였어요? 상금하고 벌금하고 뭔가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 있잖아. 사람들은 이익 보는 거는 확실한 걸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손실 보는 거는 불확실한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심리 생각이 뭐였죠? 처분 효과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익은 빨리빨리 실현하려고 그러고, 손실은 뭐였어요? 이왕이면 실현을 늦게 하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전망 이론하고 처분 이론이 서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전망 이론이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처분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연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두 개는 능굴죄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이야기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뭐였죠? 과다 변동성이었는데 과다 변동성은 지금 그 시퀀스에서 본다면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 순서를 외우는데 전망 이론과 처분 효과까지는 잘 연결돼서 그냥 쭉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처분 효과 다음에 과다 변동성을 이야기하면 그냥 뜬금없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그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있으면 군중심리 때문에 그 종목을 사기도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또 그 종목을 사고 싶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투자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느냐. 그러면 상당수 종목이 뭐 어떤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종목을 샀다라고 투자일지에 적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이 지금 사교 성수 효과 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편향이니까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한번 멈춰라는 거죠. 이게 내 본능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갑자기 가슴이 벅차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AI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AI의 미래가 막 벅차오르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그래서 전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전력 회사를 사면, 이건 분명히 다음번에 갈 종목이라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잖아요, 지금. 그죠?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잘 설득되기 쉬우니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종목 샀을 때는 뭔가 본성에 의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못된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한번 찾아본다고. 그래서 PER도 한번 보고
PBR도 보고, 과거 실적이 계속 주식도 증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 과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 PER, PBR도 좋고, ROE도 좋고, 뭐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도 있고요. 아닌 회사도 있어요. 아닌 회사는 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인 회사만 사면 상관이 없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하고 동일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나하고 이질적인 집단을 생각하면 어, 이 호감을 못 가지는 일들이 벌이고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파벌의 이야기를 쉽게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게임스탑도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죠. 레딧에 나쁜 헤지펀드가 우리 적군이 맞잖아요. 우리의 적군이 우리 종목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우리 전사들이요 앞으로 나아가서 저 나쁜 헤지펀드를 무찌르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사자 이렇게 넷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하고 어느 순간인가 봐요. 그 헤지펀드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가 게임스탑을 공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도 굉장히 막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죠? 게임스탑 주식을 사는 사람은 포커게임에서 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어떤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새끼가 나를 말이지 호구로 몰고 있네 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레드에서 뭐라고 하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의 축을 무너뜨린 거죠. 시트론 리서치가 더 이상 공매도 레포트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올라갔죠. 만약 그냥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제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이 매수했을 건데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럼 다시 떨어지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또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이만큼 물린 거죠. 그죠? 예, 뭐 그런 일들이 보여요. 결국에는 원위치 했잖아요, 거의. 어, 이게 1월인가? 예. 1월이었고, 그 다음 뭐죠? 요게 2월이었으니까 거의 한 두 달 만에 다시 원위치 하는. 근데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25불이었고, 마지막에는 3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아니고 15배 정도 오른 거죠. 올라가지고 다시 원위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떤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흔히 이제 이런 종목을 보고 밈 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니까 대중적으로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또는 뭐 그걸 바이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드린 정보를 기반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면 훨씬 더 믿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경향은 아까 앞에 논문에 보면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교 성수 효과. 이렇게. 그래서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민주식 이야기를 하고. 점점 자기 복제, 유전자가 자기 복제하듯이 복제해가지고 뭐야. 모방을 통해가지고 생각이 쫙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넌 펀더멘탈한 거죠. 펀더멘탈은 무관하게. 게임스탑의 그 단기 순이익 한번 체크해 보시면, ROE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러면 이 주식은 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슐라이프라는 사람은 그, 저널 파이낸스 이제 전미 개모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회장을 하면서 회장 연설을 하는데 그 회장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적인 전파, 예.
경제학에서의 편향, 그 다음에 뭐 재무학에서의 편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그 개미인데 잘 보이십니까? 하여튼 개미들입니다. 군대 개미. 개미가 어떻게 이, 이 페로몬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상호 의사소통하느냐. 그 다음에 개미의 의사소통하는 거하고 사실은 이 소셜 트랜스미션, 사회 전이 현상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략 보면 전이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탑을 가는데 탑을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업앤다운을 급등락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상관없겠는데 그러면 이제 하락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 급등락을 하니까 이때 시점에 다시 올라가겠지. 실제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때 다시 또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기의 힘은 훨씬 더 정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레짓이 게임에서 그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 시트론을 이제 이 뭡니까 징벌하겠다라는 그것도 여기는 밈으로 퍼진 거잖아요. SNS에 있어서 이야기 힘은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 버블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게임스탑도 버블이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뭐 비트코인도 버블일는지도 모르겠죠.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많은 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럴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니면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했던 걸 행동금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이 효율적 시장론자들은 비합리적은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장 애그리게이터 하면 그러면 어차피 자본 아니냐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헤비얼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합리적인데 그게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뭔가 시장을 그냥 변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 편향을 알고 그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대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심리 편향이 전망이론, 손실을 혐오하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손실은 되도록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보고 우리 처분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급등하고 급락하고 해서 과다 변동성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늘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다음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 뭐 유튜브 같은 거든 아니면 신문을 보면 오늘 주식이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다음 오늘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은 뭐 어떤 거란 거야? non fundamental이라는 거. 신뢰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왜 웃는지를 이유를 찾고 그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코멘터리 한 장 정도 한번 읽어보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누가 오늘 마켓을 한번 정리하는 거 아주 짧게 정리해 놓은 거를 매일매일 한번 보는 거는 한번 시장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잡음이 생겼구나. 또 저런 잡음이 생겼구나. 라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걸 뭐 심층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해봐야 별 소용없는 이야기.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과잉 반응하고 있으니 그 과잉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워런 버핏의 이용 방법. 딴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공포스러워하고 딴 사람이 공포스러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하겠다. 라는 거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은 뭐예요? 군중심리가 있다. 수렵세실의 본능이 그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죠? 더더욱이 그 군중심리가 뭐하고 작동해서 서사하고 작동해서 이야기하고 작동해가지고 하는데 이야기에 속지 말고 숫자를 확인하자. 그게 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 요게 생각에 관한 생각, 예, 그 챕터거든요.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투자에서의 비율 바이스 지금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심리 편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지금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미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overconfidence. 그러니까 confidence 하니까 확신이잖아요. 자신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감이 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견된 사실이 뭐냐? 어떤 거냐? 하면 75%의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평균보다 훌륭한 운전사라고 생각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머지 25%는 자기가 평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평균 이하의 운전자는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원래 평균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75%가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과잉 확신을 가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운전자 같으면 굉장히 급격한 코너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겠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코너링 안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로는 내가 평균적인 운전 능력만 있는데 평균 이상의 운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코너링을 잘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겠죠. 근데 정확하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인과관계 패턴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주가를 예측 가능하다고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그게 지수분석입니다. 그죠? 예. 왜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의 성공을 거둬요. 그러면 이 뇌에 뭐가 분비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뭐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행복 호르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 강박,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내 생각이 틀렸던 어떤 증거가 오게 되잖아요. 증거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나의 지금 모형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대는 어떤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어, 이거는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옳고 믿고, 옳고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어떨까요? 기분이.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던 신념이 다 틀렸다네. 굉장히 슬프겠죠. 그죠? 사람들은 슬프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될 어떤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 공식은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그 경영자들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아주 성공적인 기업들이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뭐 코닥 필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코닥 필름이 왜 망했냐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혹시 이거 아시고 계세요? 코닥이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돈이 많으니까 개발 많이 했으니까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뭔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여전히 선도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이 아날로그식 이 필름 시장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특허 갖고 있고 있는 기술 있던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어느 누군가 뉴카머는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를 보급시킨 거죠. 그래서 코닥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과잉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야지 좀 행복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 본인의 능력이, 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점 과잉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확정 편향입니다. 나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험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린 거일 수도 있어.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주장일 수도 있어. 근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지금 저 주투의 동영상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링크 올린 게 드로켄빌러가 인터뷰한 동영상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드로켄빌러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퀀텀 헤지 펀드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기 그냥 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항상 옳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주 유연하게 자기 생각을 그냥 뒤엎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서바이브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믿음을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바꾸지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확정편향 때문에.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에비던스가 오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웨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 믿음에 반하는 어떤 증거가 왔을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죠? 평균 이상 운전자가 아닌데 평균 이상의 운전자를 생각하면 감속하지 않고 컨디닝 하다 사고 납니다. 그죠? 실전 선생님 얘기 없는데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오버컨피던스. 그죠? 오버컨피던스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코너링 잘한다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거래 비용으로 정권 회사면 배불린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우리 주식 투자의 기초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거네요. 그죠? 예. 어, 이 기존 투자자는 거래 비용 제외하고 거래 비용 포함하고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신규 투자자는 거래 비용 제외하고 거래 비용 포함의 차이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가 훨씬 더 거래를 빈번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자면 여성이 훨씬 많은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성이 좀 더 돈을 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버컴미스가 좀 덜한 거죠. 요거는, 바브하고, 아까 테렌스 오딘 이야기했는데, 테렌스 오딘하고 같이 쓴 저널 파이낸스에 쓴 건데, 논문 제목이 상당히 재밌죠? 거래는 뭐예요? 당신의 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그로스 리턴이 뭐냐면,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 그죠? 그 다음에 넷 리턴이 뭐냐면, 거래 비용을 고려한 거. 그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예요? 그로스 리턴하고 넷 리턴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별로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 에버리지 인디비주얼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퍼포먼스가 뭐 그래도 좀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어 이 그 이 넷 리턴이 훨씬 더 떨어지는 그래서 거래 비용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예요? 그로스 리턴하고 거래 비용 고려된 리턴하고 거래 비용 고려 후 리턴하고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자주 했다. 매매를 가장 자주 하지 않는 그룹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래를 많이 하든 거래를 적게 하든 그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 성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진짜, 드라이빙을 잘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숏 코너링을 해가지고, 요 성과가 더 5번 그룹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도 없는데, 단지 뭐만 이런 거예요. 거래 비용만 이러니까, 검은색으로 보면 현저하게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훈은 뭐냐면, 거래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on average. 이것도 바보 어딘 논문인데요. 이 논문 제목도 재밌습니다. Boys will be boy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boys will be boys 하면 이게 남자애들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라는 이런 그 관용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일수록 과잉 확신이 심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남자가 여자보다 45%더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남자의 순수익은 연간 2.65%포인트 감소시키는데 여자는 별로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1.72%포인트 감소시켜서 여자의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한국의 결과가 요 페이지의 결과가 미국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있다. 그죠? 예. 또 다른 이제 그거는 바브하고 오딘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쓴 논문인데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오버컴퓨터 과잉이다. 그래서 신용매매로 하루에 35bp 잃고 그죠? 신용매매자는 자신의 금융 지식이 상위 65%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시세 결과를 보면 상위 아 저 하위다 37%니까 하위죠, 그죠? 그러니까 65%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이하이더라. 신용매매자들은. 그리고 과잉 확신이 크면 클수록 신용매매를 많이 하고 신용매매자는 더 빈번한 거래를 하고 그것도 과잉 확신의 하나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과는 더 저조하다.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도 저조하고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훨씬 더 저조하겠죠. 왜냐하면 거래 비용까지 포함돼서. 과잉 확신을 피하는 방법. 원칙 1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칙 2번.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분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분산 매매를 하라. 세 번째 원칙은 칼포프가 한 이야기인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심리 편향에서 벗어난 방법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 모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모임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성의 회로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또 한 방법은 뭐라고요? 투자 일지를 적으면 그 자체가 이성을 회로를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이성이라는 뇌는 돌리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 직관의 뇌는 돌리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죠. 이성의 뇌를 돌리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성의 뇌를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좋은 운전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차선을 바꿀 때는 일단 백미러를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깜빡이를 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해서 돌린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습관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시스템 2 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아예 시스템 1을 작동시키자는 거죠. 어떻게? 그냥 계속 그거를 규칙을 만들어 놓는 규칙을 암기하는 거죠. 규칙에 따라가지고 뭔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을 따라하면 나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는 식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거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이 규칙이 진짜
작동 잘하는 규칙인지 작동 못하는 규칙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에서 점점 좋은 규칙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직관에 따라가지고 했으면 내가 이 종목을 어디 샀는지 내가 기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이유를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유로 산 거는 별로 좋은 성과를 안 냈고 요런 이유로 산 거는 좋은 성과를 냈으니 그럼 요러한 이유로 낸 것만 그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치 기록하시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규칙이죠.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넣지만 시험 삼아 매수하자 이런 거죠. 제가 토스 은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토스 포인트 모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 토스 포인트 한 어느 정도 모았어요, 이번 달에? 임춘홍님. 네. 토스 포인트 어느 정도 모았어요? 아, 얼마 못 모았습니다. 그죠? 김일수님 별로 안 모았죠? 근데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토스 포인트를 모아서 토스 정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스 정권에서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소수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종목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아주 많은 종목들을 천 원어치 쫙 매수해 놓는 거죠. 놔둬놓고 단기간에 팔고 이래 하지 말고 그냥 쭉 놔둬놓는 거죠. 그러면 나는 A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샀고 B 규칙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A 규칙은 성과 좀 좋은 것 같고 B 규칙은 성과 나쁜 것 같으니 이제 B 규칙 폐기하고 A 규칙만 따라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스는 국내 주식에서 소송 수사를 그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소송 수사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당분간은 그냥 지수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천원어치 소점 투자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여러 개 하는 거죠. 여러 규칙에 따라가지고. A 규칙은 좋은 규칙이고 B 규칙은 나쁜 규칙이라는 걸 사후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종목 선택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아니고 언제 가져야 된다. 은퇴하실 때. 은퇴했을 때 종목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내 이제 메인 잡은 없어졌잖아요. 메인 잡은 없어지고 이제 세컨 잡, 주식 투자만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메인 잡 정도의 캐시플로가 나온다면 그러면 내 노후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계속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소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거 이 이미 감정이 막 쏠리는 거죠. 근데 천 원이니까 감정도 안 쏠리니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가능해져요. 네, 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커버하지 못한 챕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번에는 좀 더 앞쪽 부분을 빨리 진도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뒤쪽까지 커버를 하고 좀 더 내과학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한 내용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그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예, 뭐 생각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밴드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